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인 8월 8일 날 정부 관련 기관 합동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야가 있지만 특히 정비사업 분야에 관련해서는 제가 27년 동안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더 이것을 보완하면 효과가 더 많이 날 것 같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날 발표할 적에 몇 가지 파트를 나눠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을 부여하겠다. 좀 있으면 신속하게 공급이 되니까 투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 등의 5가지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추진에 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먼저 첫 번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 속도를 지금보다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 속도를 증가시키겠다는 건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획을 통합 처리하겠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 당연히 통합 처리하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 같이 보이죠. 먼저 첫 번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를 허용한다. 밑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 현재는 보면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을 추산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 유형의 분담금만 산정해서 조합 설립 시 세대별로 산정하는 걸로 하면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특히 정비계획을 할 때 좀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처리도 일괄해서 인가하겠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인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만큼 빨라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통합 부분은 제가 동영상 강의를 대해서 다 보여드렸지만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한 것이고 정비계획은 해당 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아니면 조그마한 규모의 적정한 규모의 재개발 단지 같이 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면서 정비계획이 바로 수집 가능한 구역도 있지만 장래에 정비계획이 수립될 구역을 미리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센터를 볼 적에는 향후 정비할 계획이 10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바로 해야 될 그 단지는 여기고 이 단지는 2016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하고 이건 2020년도에 이렇게 정비예정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정비계획별로 정비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한다는 것이 이 도시계획상 가능한 일이냐. 저 도시계획 박사과정 다녔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히려 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러면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될 대책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기본계획은 모르겠는데 최초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정비계획 수립된 걸 변경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이것은 서울시 신통계획도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신통계획도. 대상지만 선정해 놓고 실제 신통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해당 주민들이 그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석 달이면 돼요. 초안을 만드는 데는. 그 다음부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비계획 담당자 보면 몇 명 안 돼요. 나머지 지원도 마찬가지고 또 구청의 정비계획 담당자 수도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배 내지 3배로 정원을 하는 게 오히려 기본계획 정비계획 시간에 소요 시간을 훨씬 당길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적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사업 진행하다가 정비계획 변경하려면 1년 반 걸려요. 그럼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도시계획 업체한테 정비계획 변경 짠 다음에 구청에 갔다가 시청에 갔다가 다시 빠꾸 했다가 이거 하다가 볼일나가 봐요.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가지고 차라리 인원을 2~3배로 늘려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유형만 분담금 추산에 고시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금기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해마다 발간된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보면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해놨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재구조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산출금고를 신설한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2022년 6월 10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최초로 고시된 음마아파트 경우를 보면 음마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보면 쭉 뒤에 보시면 추정 비례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31평형이 얼마고 34평이 얼마고 세대수에 따라 쭉 가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신축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분양가가 얼마고 이렇게 추산한 다음에 대략적인 분담금을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없던 것이 2020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만 번거롭지 결국은 나중에 분양신청 단계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 가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계약적으로나마 구체적으로 나오지 끄지는 뜬구를 잡는 얘기예요. 이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게 그나마 좀 기관난 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이건 좀 어디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규모 주택사업 규모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해라 라고 해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계획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만 받으면 되지 관리처분 인가가 따로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규모가 큰 재건축 재개발도 하는 게 어떻겠나요? 근데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에다가 정비사업비가 들어간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조합원 분양 신청 후에 추정된 조합원 분담금, 평형배정, 동호수 추첨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해야만 관리처분계획을 짜지 조합원 분양신청하지 않고서 관리처분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좀 가능할까요?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건축심의가 나게 되면 바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짜고 관리처분계획 갈 때 예를 들면 1년 걸린다. 그런데 동시에 짜면 6개월이면 된다. 이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앞당겨서 분양 신청을 함으로써 아주 먼 기간 이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도록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합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현금 청산하는 쪽으로 만드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수립하는 경우가 별로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짜려면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이 기간을 특정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짜려면은 시공사하고 본공사 계약이 이제 체결돼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공사비 증액에 따른 본공사 계약은 안 하더라도 관리처분 계획 짜고 응가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오히려 차라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계획 사이에 1년 정도의 기간만 두고 인 이내에 해라라고 하면 해냅니다. 충분히.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간을 1년 정도 이하에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공사 본계약 체결 없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이전에 하면 좋지만 없이도 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절차 간소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 보면 조합 설립할 때 현재는 추진위 구성 동의만 하면 조합 설립에 간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입안 요청, 정비계획 입안 제한 동의만 하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으로 완화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사업 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한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한 동의도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한다. 이건 너무나 위험해요. 왜냐하면 정비계획이 제대로 됐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현재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충분히 간주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확정되지도 않고 어떻게 일정될지도 모르는 정비계획 입안에 제한하는 것을 동의한다 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한다.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승계받도록 되어 있고,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다고 어떻습니까? 사업기간이 단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놔두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자투표. 저도 전자투표를 하자는 원칙입니다. 근데 전자투표는 사업 진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총회 서명 결의 대신에 전자투표를 하고 현장투표 대신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 진행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총회 당일날 서명 결의서 개봉하는 시간은 빨라질 수 있어요. 한 2시간 걸릴 걸 뭐 단 2, 3분 만에 땡 그러고 바로 닫아버리면 전자투표 합격 딱 나오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데, 현재도 총회는 진행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 서명 결의서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전자투표만 하고 총회를 안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총회 참석해서 찬반 토론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찬반 토론을 듣지도 않고 그냥 투표를 함으로써 찬반 결정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총회 책자에 자세히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찬성, 반대 이렇게 함으로써 찬반 결정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한다.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그러니까 사업 시행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바꾼다. 신고로 하는 걸로 허용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들어가면, 신청이 들어가면 지자체가 신청하는데 조금 땡겨가지고 총회 의결을 하면 바로 타당성 검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기간도 120일인데 90일로 한 달 정도 당기자. 그 다음에 이주착공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전 대출보증 협의 진행으로 착공 속도를 높이고, 이주 완료 전 철거 심의를 통해 기간을 좀 단축하자는 건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분양공고를 하고 통지기한 단축은 부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에 원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9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놓쳤어요. 120일로. 그 이유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사 평가 내역을 조합원들이 받아본 뒤에 분양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더 오히려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30일 당기는 건 조합원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진행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지원을 하는데 법정 처리 기한을 관리를 강화하고 뭐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겠다. 사업이 가다가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냥 표류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공공행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시 지자체는 조합 정산화 방안을 지원하자. 사업 일정 지연 유무, 분담금 증가 등 조합 임원 해임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공사비 관리, 도급계약 체결, 정액 요청 발생 시 내역 및 사유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서 부동산 원 공사비 검증과 연계하도록 검토를 하자. 공공관리인을 신설해서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 주요 업무 대행, 조합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자. 그 다음에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하자. 그 다음에 검증체계 강화, 공사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부동산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2배 이상을 확대하자.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 수준 비용 등은 일절 참여 시부터 건설사가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정액 검증 실효성을 제고하자. 자, 지금 이 내용을 발표한 목적은 사업 진행을 빨리 하고 사업이 가다가 자꾸 엎어지고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거 해봤자 표류 안 하지 않습니다. 가장 세 가지를 전 강조하고 싶어요. 정비사업의 기간을 당기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변경을 빨리 하자. 두 번째, 조합 임원이 해임되고 나면 보통 정상화되려면 1년 이상 걸려요. 새로 뽑아야 되고 거기에 관련 각종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사비 정액입니다. 공사비 올려달라고 무조건 한 다음에 배째라요, 시공사는. 그러고서 안 해. 안 합니다. 그러고서 막판까지 조합을 콘으로 몰아넣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금액만큼 아니면 미달되더라도 올리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정비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수립은 인원을 증거해가지고 빨리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조합 임원 해임 시 조합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에 따른 통상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니까 보완을 하되 조합장 직무 대행이 없으면 바로 전문가가 대체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전문조합 관리인을 조합 임원 해임난 다음에 6개월인가 있다가 될 때까지 안 하면 전문조합 관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조합 관리인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자기 할 일 바빠가지고 전문조합 관리인을 안 합니다. 그냥 경험 쌓기 위한 거. 이쪽에 약간 일했던 사람이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대체되면 조합의 실장, 조합장 대신에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가면 업무 내용을 몰라가지고 일을 진행을 안 해요. 그냥 6개월이고 1년이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빨리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임원 해임되고 직무정지가 의결이 되면 전문조합 관리인을 바로 투입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만약에 해임된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해임총회 무효소송 가능이 될 것이고 해임결이 효력정지 될까? 효력정지가 되면 전문조합 관리인은 돌아가고 옛날 사람이 계속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즉각적으로 바로 변경해가지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사비 정액 협의인데요. 이거는 공사비 정액을 협의한 다음에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막판까지 끕니다. 심지어는 공사 도중에도 꺼가지고 입주 전까지 계속 공사비 정액 협의를 안 하도록 시공사가 오히려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서 니네들 돈 더 안 내면 신축 아파트 키 안 준다. 빨리 통과시켜라. 이렇게 다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협의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조합원들이 원래 적정하게 인상해 줄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제도화시키자. 뭐냐? 첫 번째, 공사비 정액 요청하고 무관하게 착공을 의무화하도록 만나면 2주 끝나면 무조건 착공해라. 그런 다음에 공사비 정액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자.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공사기간이 3, 4년 정도니까 공사비 정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검증 결과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일단 나온 다음에 그 검증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결정해라.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사비 검증하고 별도로 또 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만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간을 확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걸로 이제 세제 금융 지원 강화해가지고 초기 자원을 지원하자. 그 다음에 초기 자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초기 사업 일부를 기금에 융자받으러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의 경우에
장기 수송 충당금과 같이 재건축 초기 자금 적립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수송 충당금 아파트 걷잖아요. 이것처럼 나중에 분명히 부서지고 나서 재건축을 하든지 할 테니까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초기 자금을 한 달에 제곱미터당 얼마가 적립해야 해요. 그게 몇십억만 된다면 보통 30년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조금만 내도 이게 충당이 돼가지고 재건축을 하든 뭘 할 때쯤 되면 상당한 초기 자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단독주택하고 건축물도 동일하게 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끝날 때까지 매월 얼마씩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면 초기 자금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 보증 강화해가지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 확대를 한다. 뭐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그 다음에 추가 대출 보증이 필요한 거 추가 보증 실시한다. 이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그 다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한다. 이거하고 사업 진행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있는데 용적률을 늘리는데 지금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해주자. 기존의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정상한 1.2배인데 1.3배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상한 용적률까지인데 그냥 개선해 1.1배까지 주자는 겁니다. 저는 이 용적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용적률에 대해서. 자, 그래서 발표한 용적률 추가형 비율보다 더 많은 비율의 용적률을 좀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단독주택 있다가 아파트 저층 짓다가 중층 짓다가 고층 지구입니다. 그럼 고도 높은 빌딩, 고층 빌딩이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용적률을 좀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신도시는 더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주고 그렇게 가서 사업 이익도 남고 공급 세대도 더 되면 그만큼 공급되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사업도 빨리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임대주택에 관련된 거 그리고 건축 규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 도시 정비에 관한 대책을 여기에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2026년도에 최초 인허해 가지고 2029년까지 약 8.8만 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미래도시펀드 추진을 하는데 저는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도 도시계획 박사과정을 나왔지만 죄송하지만 도시계획자만큼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 도시계획을 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성남 같은 경우도 약 40군데가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지정을 해놓고 그 중에 3개만 뽑아요. 3개 중에 지내 단지만 말고 옆에 단지하고 합쳐가지고 하는 단지. 그 다음에 많이 기부 체납하는 단지를 우선점을 주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단지하고 같이 합니다. 선도지구 지정 3개 단지 해놓으십시오. 그 중에 3개 단지가 과연 2026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지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진행이 안 돼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3개만 선정합니까? 한 10개씩 선정해가지고 그 중에 나가는 놈만 3개만 되면 되지. 자, 지금처럼 아무리 많이 선정하더라도 빨리 나가는 놈 나가고 못 나가는 놈 못 나가요. 그래서 이미 대상이 된다면 한꺼번에 좀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가지 노후계획적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성남만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 3개만 하지 말고 10개 정도 해놔라. 그러면 그 중에서 빨리 가는 놈 빨리 가고 늦게 되는 놈 늦게 되니까 몇 개 빨리 가는 놈이라도 제대로 해야만 공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